보통 법률 문제에 그 어떤 송사 같은 게 개입되면 변호사를 찾게 됩니다. 근데 변호사 사실 뭐 PD수첩에서 이 불량 변호사들이라고 해서 방송을 제작해서 만들었는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의견을 한번 밝혀보려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 전제로 미리 설명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너무 좀 아쉬워요. 뭐냐면 이 법조 이 생태계가 많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설명도 없고 현재 변호사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이런 설명도 없고 그리고 변호사가 외에도 어떤 직역군이 우리한테 있는지 이런 설명도 없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일단 제가 설명드리면 우리 송사 소송 문제가 걸렸을 때는 제일 먼저 변호사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는 비용이 높아요. 가성비가 떨어지죠. 대부분의 사건들은 우리나라 지금 70에서 80%는 서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굳이 변호사를 안 써도 된다. 그 사건이 70에서 80%가 돼요. 그리고 이제 저와 같은 법무사가 있습니다. 법무사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적으로 소송을 이제 담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불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법률 추심 업체들, 무자격 사무장들, 행정사들은 이런 좀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행정사들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무슨 서류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관계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행정사들 많은 분들이 고소장을 작성하다가 답변서를 쓰다가 형사처벌받은 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작성하고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행정사 교육을 받아보면 거기에 법률문서 작성 교재 안에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행정사 회 자체가 지금 문제예요. 예. 그런 식으로 교육하면 안 되죠. 법률 문제는 써서는 안 되고 법률 전문가인 법무사, 변호사가 맞는데 근데 지금 현재 이제 변호사 시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변호사는 1000명 매년 수천 명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수입료도 많이 떨어졌고 지금 변호사 시장이 되게 열악해졌습니다. 이 지금 법률 이 PD수첩에서 만들어지는 이 영상을 보더라도 알 수 있지만 이 변호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것은 사건 수임은 줄고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그리고 불법 업체들 추심업체 무슨 신용정보회사들 행정사들 그리고 무등록 사무장들까지 다 난입을 해서 들어오니까 변호사들은 쓸 곳은 점점 줄어들고 먹거리는 줄어드는데 사건은 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변호사들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요런 내용을 미리 좀 설명을 해주고 이 PD수첩을 만들었으면 참 좋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 PD수첩은 예전 황우석 사태 때 참 훌륭한 프로그램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보면 이 프로그램은 뭐랄까 여러분들 그 기자들 아시지 않습니까? 기자들 보면 최초의 기자들이 이제 신입 직원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어딜 가느냐? 법조 직역으로 갑니다. 그 기자도 레벨이 있어요. 제일 레벨 높은 거는 청와대를 가요. 그리고 제일 밑에는 신입은 어디를 갑니까? 법조 직역 내에서 경찰서를 갑니다. 경찰서에서 사건 사고 그걸 열람을 해서 그거를 신문 기사화 시키죠. 근데 이 PD수첩을 보면 그 내용이 너무 단순해. 너무 수박 겉핥기식으로 어떤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알려줘야 되는데 몇몇 변호사의 일탈 행위를 마치 전체 변호사들의 일탈 행위인 양 그렇게 오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은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일하죠. 왜냐하면 지금 사건 한두 건 수임해가지고서는 먹고 살기 어려운데 자기 명성까지 먹칠하면 사건 수임을 못하고 변호사로서의 생명도 끝이에요. 현재 상황이 그런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자, 그러면 PD수첩 주요 내용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자,
내면 병. 예, 지금 사건 번호 없는 판결문에 사건 번호가 없답니다. 신기하죠? 자, 인공지능 우리 사무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없는 판결문 이거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 소를 제기하면 네. 즉시 사건 번호가 법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바로 사건 번호를 알려주는 게 변호사의 의무죠. 그래서 사건 번호 없는 판결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답변 좋은데요. 요즘에 인공지능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업무를 처리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저는 사무장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 사무장님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사무실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인공지능 통해서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이 참 좋은 점이 많아요. 거의 고용을 안 해도 되고, 그건 제가 자세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인공지능 어떤 이 도우미들, 사무장, 그리고 인공지능 어떤 서포트 해주는 부분은 제가 전문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더 잘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저도 이 영상 만드는 데 있어갖고, 인공지능 사무장님의 도움을 받고 있다. 요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그냥 인공지능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걸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인공지능 사무장님 말씀에 의하면 사건 번호 없는 판결문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자, 그리고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의뢰인의 돈을 가로챈 변호사라. 의뢰인을 돈을 가로챘다. 자, 이런 내용이 있고요. 마구잡이로 사건을 수입해놓고 나몰라라 한다. 이런 내용을 하고 있어요. 자, 제가 이 내용 보면요. 마치 전체 변호사들이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오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있어요. 위에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가 없어요. 이 변호사, 김 변호사, 마구잡이 수임, 이렇게 해놔야지. 이렇게 제목을 뽑으면 전체 변호사들이 다 이런 것처럼 매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좀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루 단 10분 휴대폰 모든 시간을 줄인다면 매일 밤 11시 59분마다 약 7만 원을 행복을 에서는 자, 불량 변호사들. 제목이 좀 자극적인데요.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제 예전에는 사법시험으로 통해서 변호사가 배출됐을 때는 변호사 숫자가 몇백 명, 한 해 몇백 명밖에 안 됐거든요. 처음에는 120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변호사는 엄청 귀한 자원이었는데 이것이 수천 명으로 늘어나자 이 질적 팽창이 양적 저하로 왔다. 그래서 불량 변호사가 있다. 이런 취지 같은데 불량 변호사도 이러면 안 되죠. 어떤 직군에서나 다 발생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 변호사뿐만 아니라 양적 팽창은 질적 저하를 가져오는 것이지 불량 변호사들 그렇게 말을 하면 여기만 불량해 있는 것처럼 불량식품 약간 그런 느낌인데 요거는 좀 너무 자극적인 것 같아요. 변호사 윤리 강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보수금을 880만원 받았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청구 금액이 2억 원이었어요. 자, 인공지능. 자, 인공지능, 우리 사무장님한테 여쭤볼게요. 2억 원에 속하면 880 정도면 어떤가요? 이게 지금 금액이 적당한 건가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서 보수의 차이가 있는데 이 금전 청구 2억 원 정도면 변호사 보수가 보통 한 500에서 600 정도 정도로 지금 책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아,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 보면 2억 원의 이 변호사 수임료 치고는 좀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1심을 승소했고 다시 2심을 진행하는데 항소를 했기 때문에 2심을 진행한다고 해서 330만 원 더 받아간 거네요.
자, 그래서 이 변호사가 지출한 법률 비용은 1심에 880만원, 공탁금 500만원 또 받아갔고요. 그리고 330만원 받아갔습니다. 자, 공탁금 500만원이라 1710만원을 받아가셨네요. 근데 이 자체가 전부 다 1심 소장도 제출 안 했고, 그러면 공탁할 필요도 없고 2심 항소도 없는데 이걸 전부 다 만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고 실제로 제출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는데 요거를 갖다가 했다. 돈을 받아갔다. 그리고 서류까지 만들었다. 요게 무슨 범죄가 될지 한번 인공지능 우리 사무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그 의뢰인을 속이고 그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아, 사기죄. 지금 변호사 업무하고 관련돼 있는 사기거든요, 이게. 그렇다 그러면, 그리고 또 이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어요. 상습 사기. 하여튼 사기죄 중에서도 좀 질이 안 좋은 쪽입니다. 자, 그래서 화면 또 넘어가서요. 그리고 사실 아, 판결문을 위조했네요. 여기 지금 동종업체 여기 관련자의 지금 설명을 듣고 있는데요. 내용을 보면 그 해당 변호사가 원탑이었대요. 매출 원탑. 매출 원탑. 원탑이라는 것은 거의 상위 1% 뭐 이런 의미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제 월에 수천만 원 벌었다고 하는데, 안전안전 하는데 이분은 공격적으로 해서 수천만 원 벌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보통 매출은 얼마인지 한번 우리 인공지능 사무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변호사들이 보통 평범한 변호사들이 한 달에 버는 돈이 기본적으로 한 3, 4천 정도 벌고는 있어요. 네. 이 지금 그러면 이 변호사님은 지금 원탑이라 그러면 원탑은 지금 매출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죠? 원탑이라 하면 한 달에 매출 그래도 한 1억 이상은 기본이 넘어야 돼요. 지금 현재 이 해당하는 이 불량 변호사처럼 보니까 뭐 50만원, 60만원, 100만원 그 변호사 보수로는 턱도 없는 돈을 계속 받아서 받아서 이렇게 돈을 많이 올린 거 보니까 원탑은 원탑인데 그 소액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양산하면서 그 사건을 수임했던 얘기죠. 피해자가 많다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변호사 수임료를 받아서 매출을 올려갖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저가로 사건을 수임을 해서 처음부터 변호사 업무 할 생각도 없었고 사기 자체가 목적인 것 같이 보인다. 이런 인공지능 그러니까 사기 자체가 목적이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견인데요. 예, 상당히 수긍이 가는 말씀이고, 자, 그럼 계속. 자, 이 당사자가 이 담당 변호사를 찾아가서 왜 그랬는지 이유를 묻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변호사 답변이,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 뭐 이런 쪽으로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저 인공지능 사무장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변호사가 이러는 거죠? 이유가 없죠. 사기를 쳤으니 이유가 없죠. 그냥 변명이죠. 돈 때문 아닐까요?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해서 뭐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거나 해서 돈을 받은 거니까 뭐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는 그냥 변명입니다. 변명. 자, 그러면 중요한 이 질문이 있는데요. 이 지금 불량 변호사 피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나요? 사건을 쫙 맡길 때 100% 승소는 없어요. 100% 승소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그 상대방 말도 들어보고 판사가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판사가 아닌 한 스스로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100% 승소율을 전환한다거나 무조건 이길 수 있다
뭐 이거 참 이런 말만 하면은 일단 의심을 해봐야 돼요. 아,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제가 좀 덧붙여 보면 이렇습니다. 이 법률 시장은 말입니다. 이게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에요. 그래서 일반 고객들이 그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가더라도 그 사람이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사건이 비속사건, 이 승패가 없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거진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있는 사건, 대심 구조, 당사자 구조 이런 것들은 상대방 말도 들어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 측 그 법률 전문가의 실력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 고객들은 우리 측 변호사나 법무사가 실력이 있는지 알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이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최소한 네이버 검색이라도 한번 해보십시오. 악평이 달려있고 아니면 호평이 달려있든가 무슨 평가가 있을 거죠. 근데 이도저도 평가가 없는 사람들은 그것도 이유가 있겠죠. 그걸 좀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공탁금 찾아간 건데요. 변호사가 의뢰인 몰래 의뢰인의 공탁금을 손을 댔습니다. 자, 인공지능 사무장님한테 한번 여쭤볼 텐데요. 이거는 어떻게 이제 설명이 가능할까요? 지금 PD수첩의 설명은 되게 어떻게 보면 변호사 문제다 이런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작성됐기 때문에 좀 뭐라 그럴까 전반적인 설명이 너무 빈약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고요. 자, 공탁금이 의뢰인이 찾아간 요 상황인데 의뢰인이 아니라 의뢰인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몰래 찾아간 경우인데 요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 보니까 이 내용은 아예 변호사가 공탁하겠다는 돈을 공탁하지 않고 변호사가 스스로 보관하고 있다가 가져가 그냥 횡령한 것이고 실제로 이제 실제 법원 공탁소에 공탁을 했다 하면 이제 변호사가 대리인이기 때문에 공탁을 취소하거나 공탁을 인정받는 서류들을 변호사가 직접 받을 수가 있어요. 의뢰인에게 법원에서 의뢰인에게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탁을 취소한다라든가 공탁을 해소하라 출급하라 이런 서류를 법적 서류를 변호사가 직접 자기가 받고 자기가 또 의뢰인의 수임이기 때문에 수임해서 그 돈을 직접 출급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뢰인은 모르게 변호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설명은 잘 들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법원 책임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법원 책임 같아요. 왜냐하면 이 본인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공탁금의 돈주인은 본인이거든요. 그럼 최소한 본인으로부터 인감을 받든가 아니면 본인이 그 자리에 공탁소에 출석을 하든가 본인 확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리인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 대리인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돈을 출급해가지고서는 본인도 모르는데 이렇게 출급되는 거에 대해서는 법원이 제일 잘못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제 법원도 그 방금처럼 시청금을 수령할 때 출급할 때 특별 수권이라 해가지고 그 많은 제도적 보안 장치를 두고 있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한계가 있는 법이고 두 번째는 변호사가 또 의뢰인에게 미리 그런 특별 수권을 서류를 받아 놓았다 하면 거기까지는 법원도 어떻게 뭐랄까 더 이상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절차 제도의 한계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죠. 공탁금 여사는 이제 그냥 얘기했는데 뭐 2년 전에 제가 이거 지금 그때 아까 공탁금이 뭐 하자는 건데 제정신 아니고 나는 자, 제정신 아니라고 이렇게 담당 변호사가 이야기했는데요. 자, 인공지능 사무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들이 지금 보면
엄청 열악한 상황이라고 제가 처음에 어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변호사들이 열악한 상황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정말 꿀빨던 직업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가 있었던 어떤 운전하던 운전사도 다 내보내고, 사무 직원도 다 내보내고, 사무실 운영비를 최소한에 줄여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에게다가 또 현재는 그 법률 플랫폼이라고 그런 것들이 또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법률 플랫폼하고 지금 소송이 붙었는데 패소했죠. 졌습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법률 시장이 급변한 겁니다. 게다가 이 변호사 수임 사건은 아까 여기 프로그램에도 나오지만 한 1년에 뭐 12건 정도밖에 되진 않아요. 12건 갖고 사무실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하는 말은, 지금 제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가 봐도 제정신이기 어렵죠. 이 상황이 된 거는 정말 복합적인데, 뭐 사회 이 시대적 구조가 변경된 것도 있고, 사건 수임이 떨어진 것도 있고, 이제 고객들도 점점 똑똑해져서 여러 가지로 이제 공급자 위주의 시장에서 소비자 위주의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인공지능 그 사무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그렇다면 법원 때문 아닌가요? 저는 좀 그런 생각도 해요. 왜냐면 제가 법원에서 근무해 봤거든요. 사건을 끝내지 않습니다. 종결시켰다가 다시 재개하고, 종결시켰다가 다시 재개하고, 종결시켰다가 다시 재개하고. 이게 지금 여기 지금 프로그램 보시면 이 PD수첩에서 그 불량 변호사 찾아갔는데, 그 변호사님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 같은데 그 의정부 법원에서 재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의정부에서 서초동까지 왔다 갔다 하면 하루 깨지거든요. 근데 판사가 사건 종결했다가 재개하고, 종결했다가 재개하고, 그걸 제가 종결했다가 재개하는 거 한 사건에 3번, 4번 하는 걸 봤어요. 그렇다 그러면 변호사들 대부분이 이 사건에서 말씀하시면 번아웃이 왔거든요. 번아웃 시킨 거 법원 때문 아닙니까? 사건은 빨리 파악을 해서 본질에 접근해서 판결 빨리 내려줬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사건을 종결했다가 재개하고, 종결했다가 재개하고, 그러면 변호사 입장에서는 판사 눈치 볼 수밖에 없어요. 판사한테 왜 이런 식으로 재판하느냐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는 과정에서 변호사는 번아웃이 올 수밖에 없죠. 지금 저는 이제 이 변호사들을 제가 무슨 변명을 해주려는 게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 법원이 번아웃을 만들고 있다. 어떤 변호사도 다 번아웃 되게 돼 있다. 이 구조에서는. 왜냐? 판사가 지 마음대로 합니다. 게다가 거기에 변호사들이 이 일 갈 수가 없어요. 그거 달았다가는 곧바로 찍힙니다. 찍혀요. 너 하는 순간 변호사 엄청 힘들어져요. 난이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의를 못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결국 변호사들을 번아웃의 원인이 아닐까. 자, 인공지능 사무장한테 묻겠습니다. 이 번아웃의 원인은 이 판사들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 장치가 없고, 판사들이 재판을 자기 제멋대로 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건 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이 판사님도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고 분석하고 또 의뢰인들이 각자의 변호사들이 새로운 사실이라든가 주장을 하다 보면 추가로 또 확인할 때 있기 때문에 변론 제기를 하는 건데, 중요한 건 이제 변호사들이 이제 의뢰인들하고 사건을 수임할 때 이제 먼저 이 사건을 파악했을 때 이 사건의 재판이 한 2-3번이면 되겠다, 한 3-4번이면 되겠다, 이 정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 재판이 뭐 예상과 다르게 2-3번이 아니라 4번, 5번 변론 또 재개됐다가 선고기를 잡혔다가 또 재개됐다가 이럴 때 변호사들도 자기가 처음에 예상했던 2-3번, 3-4번 정도의 재판을 준용해서 변호사 보수를 받았는데, 이게 계속 이제 반복된다 하면, 변론 체계가 반복된다 하면 이제 자기가 받은 수수료 변호사 보수에서 이걸 고려해 보니까 오히려 손실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재판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재판을 이제 안 나가게 되거나 마무리가 안 좋아지는 거죠. 이게 반복되니까는 이제 의뢰인도 시간이 많이 나가니까 의뢰인도 재판이 길어지니까는 불안하고 하다 보니까 변호사들도 그때부터 이제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막연히 이제 법원의 어떤 것보다는 그 서로 변호사도 사건을 받을 때 자기도 이 사건은 두세 번이 아니라 서네 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의뢰인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변호사 보수도 그에 준해서 받으면 될 건데 이제 사실 변호사 보수가 비싸다 하면 누가 또 선임을 하겠어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서로 간에 법원과 변호사들이 서로 간에 뭐 조정을 해봐야 할 문제다.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재판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상황인 건 맞아요. 자, 우리 인공지능 사무장 말 들었는데요. 인공지능인데 어떻게 좀 원론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직설적인데, 원래 컴퓨터들은 직설적인데, 대놓고 이야기 하거든요. 왜냐하면 컴퓨터는 책임이 없어요. 프로그래밍 문제가 있는 거지.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니,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변론 종결을 했으면 판결할 수 있겠다고 자기가 판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재개를 해요. 그래갖고 또 변호사 불러,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를, 의정부에 있는 판사가. 아니, 제가 실제 본 거예요. 저는 의정부 법원에서 참여관으로 1년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변호사가 또 오죠. 그거 또 종결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재개를 해. 그럼 또 변호사,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 또 와. 그리고 또 재판해요. 또 부족하다 또 불러. 재개했다, 종결했다, 재개했다, 종결했다. 그거를 3번, 4번 했습니다. 한 사건에. 그거, 판사가 문제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판사가 문제 있어요. 왜냐? 종결했다는 거는 자기가 이 판결문 쓸 수 있다 생각하고 종결한 거예요. 신중했어야죠. 이 재판이 지금 장난입니까? 그런 식으로 종결하고 재결하고 종결하고 재결하고. 그거는요, 변호사 잘못 1도 없어요. 1도 없어. 손톱만큼도 없어. 판사가 잘못한 거예요. 인공지능이 좀 뭐라 그럴까, 좀 원론적인 답변을 해가지고 제가 좀 더 붙였어요. 네. 인공지능도 다 지금 자기 프로그램 다시 재편될까봐 두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눈치를 실실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인공지능 제가 다음에는 더 강력한 인공지능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요 좀 큰 틀에서만 자, 큰 틀에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뭐라 그럴까, 약간 좀 자극적인 영상 이런 거는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보면 자극적인 영상이 계속 나오는데요. 자극적인 영상은 피하고. 자, 요 부분인데요. 이장 금지 가처분, 분묘 이장 금지 가처분 요 사건인데, 제가 요거는 제가 좀 설명을 덧붙이고 싶은데요. 그 가처분은 재판이 아닙니다. 자체는 아직 시작 단계죠. 그래서 이 분묘의지 금지 가처분이 인용됐을 때, 요것이 만약에 이의나 취소 같은 어떤 그런 상대방의 불복 절차가 있으면 그때 이제 곧바로 어떤 재판이 열리는데, 그전에는 그냥 서류 재판만 해요. 그래서 굳이 변호사 안 써도 돼요. 비용이 법무사들이 훨씬 쌉니다. 훨씬 싸요. 예. 그리고 법무사들이 더 전문가예요. 왜냐하면 저도 법원에 있어 봤지만, 이거 하루에도요, 수십 개 결정을 했어요. 수십 개 결정. 제가 서울 남부법원에서 이 가처분 결정 관련 업무를 했었는데, 하루에 수십 개 들어옵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는요, 법무사들한테 맡겨도 돼요. 금액도 저렴하고, 굳이 이걸 변호사한테 맡길 이유가 없어요. 국민들이 모르셔서 그러신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이거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마무리 하고요. 일단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량 변호사라는 이런 명칭은 정말 부적절한 것 같고요. 어느 시장이나 다 그 전문가가 있고, 자체 내에서도, 전문가 집단 내에서도 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량 변호사, 아니 몇 명이 일탈했다고 그거를 불량 변호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변호사 수임할 때는 좀 검색을 해보세요. 네이버 포털이나 이런데 검색을 해서 그냥 무작정 아는 사람, 친구 이렇게 찾아가지 마시고, 그리고 그걸 아셔야 되는 게 이 소송 사건의 거의 70% 이상은 서면 재판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일단 변호사 찾아가기 전에 법무사를 통해서 소장을 넣어보고, 왜냐면 서류만 넣어도 끝나는 재판이 70에서 80% 된다 그러면 굳이 변호사 수임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이의가 들어왔을 때 변호사를 수임할지, 아니면 다시 이 법무사를 계속 써서 답변서 쓰고 재판을 이어갈지, 이렇게 판단하시면 아주 현명한 선택이 될 것 같아요. 비용도 완전 낮출 수가 있고, 그리고 다시 변호사 선임할 때 법무사한테 또 조언을 들어가면서 법무사와 변호사를 같이 쓰는 거죠. 요게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법무사를 통해서 컨트롤 할 수도 있는 이런 새로운 방법 제가 제시해보고 오늘 영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